장애인의 달 4월 새롭게 인사를 드립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TV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힘나고 MC 이송환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TV 법률 상담소에 이어 올해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궁금했지만 답을 얻기 힘들었던 법률 고민들, 보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 특별한 변호사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국내 최초로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공익변호사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1호 시각장애인 변호사이십니다.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입니다. 예.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두 분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변호사란 직업을 가진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일가 친척, 주변, 지인뿐만 아니라 지인의 친구들까지 법률 고민을 상담해 줄 때가 있잖아요. 자, 두 분은 어떠세요? 정말 신기한 일인데요. 변호사가 되자마자 그 주변 친구들이 굉장히 점잖았던 친구들인데 갑자기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휘말리질 않나, 그래서 형사적인 자문을 좀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지인의 지인께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상담을 좀 신청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본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많은 상담을 받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참 송사가 많았었구나라는 걸 새삼 좀 느끼게 됩니다. 예, 김재왕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죠. 특히 장애인 문제에 앞장서시는 만큼 장애인 분들의 법률 상담 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흔히 이렇게 장애인 분들이라고 하면 차별 문제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보다는 뭐 장애인들 역시도 뭐 이혼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속이라든가 이렇게 누구나 겪는 다양한 법률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 자, 법률 문제로 마음이 답답할 때 주변에 아는 변호사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법률사무소를 찾자고 하니 좀 부담스러우셨다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고문 변호사 힘나고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만큼 이제 편하게 여기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법률 상담 주제는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시각장애인 남성입니다. 서울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때문에 고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이 지하철일 텐데요. 시각장애인들에겐 전쟁터만큼이나 두려운 곳이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얼마 전 저 역시 지하철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요. 평소에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던 저는 그날은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혼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목적지에 볼일을 마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해당 지하철역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건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저는 오로지 소리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마침 열차가 진입하는 큰 소리가 들렸고 열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린 후 바로 올라타려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과 몸은 지하철 칸이 아닌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역 안으로 진입하던 지하철은 제가 타려던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 열차였던 겁니다. 그렇게 바닥에 떨어진 저는 다행히 주변 시민들의 도움 덕에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 순간 열차가 들어왔다면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여러 군데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인해 저는 앞으로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보호될 수 없는 건가요?
그저 이런 위험을 장애인 스스로 피하기만 해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김재왕 변호사님도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대중교통, 이거 위험천만한 곳으로 봐야 될까요? 예,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이 사건에서처럼 그 지하철 선로로 이렇게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그 전철 승강장 같은 경우가 특히 가장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크린 도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전철하고 승강장 사이에 이렇게 틈이 넓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발이 빠져서 이렇게 다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이렇게 승강장에 이렇게 점자보도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뭐 중간에 뭐 끊겨 있거나 아니면 그 중간 위에 뭐 물건이 놓여 있거나 해서 좀 다치는 경우들도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저도 뭐 SNS 사진으로 봤는데 이 가다가 막 끊겨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김승 변호사님도 이와 비슷한 사연을 많이 담당하셨죠? 예,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예. 그 선로에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향 방송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 이 사건 사연 주인공처럼 1호선 덕정역에서 한 시각장애인분이 뒤편에서 오는 열차의 안내 방송을 앞편에서 오는 열차로 착각하고 선로에 잘못 발을 디뎠다가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또 앞에 계시는 우리 시각장애인 당사자이신 김재왕 변호사님께서 그 사건 진행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행히 승소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2014년 9월 같은 경우에요. 그 정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용산역이었는데요. 용산역은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선로가 겹치고 있고 승강장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도 이렇게 제대로 찾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구조의 그런 역인데요. 용산역의 그 많은 승강장 중에 어떤 승강장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어떤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스크린 도어가 있다 보니까 스크린 도어가 있는 데에서 내린 시각장애인 분이 스크린 도어가 없는 쪽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셨는데 그걸 떨어지셨는데 그 상태로 좀 오래 방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차가 그 안에 들어오면서 그걸 미처 피하지 못한 시각장애인분을 치여가지고 굉장히 큰 사고를 입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스크린도어가 전부 있거나 전부 없거나 이러면은 괜찮을 텐데 있다가 없다가 막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아직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철역이 많이 있나요?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예. 그 지하철역 10곳 중에 3곳 정도는 아직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랜 기간 이런 시각장애인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사실 대부분 서울에 있는 역사들은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뭐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광주라든지 부산과 같은 지역에서 좀 아직 좀 설치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스크린 도어가 간혹 이렇게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스크린 도어는 닫혀 있는데 어떤 스크린 도어는 열려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꼭 이렇게 안전을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 스크린도어 설치 이거 의무는 아닌가요? 그 사실 스크린 도어는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그게 시설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 많은 경우에는 한 뭐 20억 원, 뭐 그 이상 들기도 한다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아직 그 지하철 전 역사의 스크린 도어 설치가 이렇게 의무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올해 1월에 도시철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스크린 도어의 설치 비용을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이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비용이 많이 들고 있던 시설이었지만 이제 중앙정부가 이렇게 비용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설치가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사연의 주인공 좀 아찔한 사고를 당해서 이제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이제 찰과상을 입은 상태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 방금 말씀해 드렸다시피 현행 법규에서는 어쨌든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안전시설을 두면 그것으로 교통사업자의 일정한 최소한의 의무는 했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장애인들에게 안전펜스,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 안전펜스는 전혀 안전시설에 미달한다는 것이 기존의 수많은 사상사고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오히려 스크린 도어만이 거의 유일하게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여타의 그 교통약자들을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임이 좀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비추어서 법원에서도요, 안전시설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애인 등의 그 교통약자 입장에서 따져봐야 한다라는 그런 판결을 좀 세우고 있는 바가 있고요. 같은 취지에서 장애인이 아니라 이제 이분은 좀 본인의 과실도 좀 섞여 있는데 사실 이제 좀 만취한 취객께서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안전펜스 옆으로 떨어진 사안에 있어서도 법원이 이제 그 시설 그러니까 철도 역사겠죠. 철도 역사 철도공단에게 최소한의 안전시설에 대한 의무 위반을 좀 인정을 하면서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을 그렇게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것만 갖고 손해배상은 안 되더라도 이제 구체적인 사정에서 시설이 좀 미비했다고 치면은 그렇습니다. 배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예. 자, 우리가 이 지하철 하나 타는데 목숨을 내놓고 타서야 되겠습니까? 이 장애인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들은 생각도 못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하루속히 이 스크린도어 문제가 해결되고 또 가급적이면 의무화되어서 지하철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인데요. 두 번째 사연 역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 일을 한 지도 어느덧 10년. 저에게 남은 거라곤 고통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을 상대하고 보험의 필요성을 어필해 보험 계약을 따내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고객들의 싫은 소리, 때로는 험한 막말도 견뎌야 하는 일이죠. 다치고 사망하고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하는 고객들을 볼 때면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기도 합니다. 아침 8시에 나가 퇴근 시간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실적이 떨어지면 다른 사원들과 비교당하며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버텨냈지만 지난해 저는 결국 골문 상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건데요. 갑자기 찾아오는 죽을 것만 같은 순간,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고통, 회사를 다니면서 쌓인 스트레스와 끝없는 감정노동의 결과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로 인정이 된다는데 그 어떤 고통보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저, 과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 감정노동이란 말이 사회적인 이슈까지 되었죠. 이 서비스직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감정노동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텐데요. 자, 고용노동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고객에게 미소로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자가 560만에서 74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30%에서 한 40%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자, 이분들이 받는 고통이 산재로 인정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궁금합니다. 자, 먼저 김수영 변호사님, 이 산재라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예, 산재라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산재 느려 말하면 산업재해일 텐데요. 그 관련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하는 경우를 산업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일을 하는 도중에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산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재환 변호사님, 이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과 질환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산재로 인정받기가 좀 힘들겠죠? 예, 아무래도 이게 산재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게
업무와 관련해서 이 질병이나 뭐 이런 장애 같은 것을 얻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뭐 그렇게 근로 중에 뭐 추락이라든가 뭐 이런 사고로 인해서 뭐 상지나 하지가 절단이 되었다 이런 경우라면은 이렇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많이 쉽겠지만 이와 같은 감정 노동과 같이 이런 서비스 사업장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신질환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또 그 정신질환이 꼭 이게 업무에서 비롯된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산재로 인정받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김승 변호사님, 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이 선진국은 아무래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노동자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온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기반도 많이 마련된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1999년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제정하는 일본이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산재를 한국에 비교해서 비교해 보건데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건수가 308건으로 우리나라보다 15배 이상 많았다고 하고요.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 근로자 우리가 산재라고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령 뭐 프레스기에 뭐 손가락이 절단된다든지 이런 사고들일 텐데 근로자의 과실이 개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사회 초창기에는 임금노동의 초창기 시절에는 그것을 산업재해라고 인정한다는 사실이 쉽게 다가오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근로자 과실과 무관하게 그런 사고들을 당연히 산업재해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시간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에 사무직 같은 경우에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여 뭐 허리나 이런 데 통증이 오랜 동안 누적되어서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산재로 많이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어쩌면 그 정신건강 부분이라고 할 텐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하는 범위가 약간 좀 좁은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 앞으로 점차 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연의 주인공이 문제인데요. 자, 김승 변호사님. 자, 이분이 어떻게 산재로 좀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뭐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산업재해로 인정되느냐 마느냐는 결국 그 발생한 질병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이런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발생 원인을 딱 하나라고 이렇게 정할 수가 애초에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실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이유로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와의 관계, 즉 인과관계를 법원에서 뭐 정확하게 A라는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B라는 질환이 왔다. 그 경우면 산재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상당 인과관계라고 해서 그 인과관계에 상당성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모 아파트 단지의 그 입주민에 의해서 지속적인 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좀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좀 받아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재를 다투는 데 있어서는 이른바 기왕증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 인정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신과 전문의의 어떤 그 기존의 상담 사례나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우울증은 완전히 정리가 되었던 걸로 보이고 새로운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우울증 발발의 어떤 원인이 되었다라는 인정을 받음으로써 산재가 인정되었던 그런 좀 이례적인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한국 사회도 그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도 많이 넓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재해라고 정신건강적인 문제들을 인정해가는 데 있어서 조금씩 넓어질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용부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 감정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마련해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이거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4월은 장애인의 달이었습니다.
자, 올해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나 지났는데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김재왕 변호사님, 이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적용이 되는 단계적 범위가 또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이렇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만으로 지금 장애인 차별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도록 아직 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관련된 법들이 좀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이렇게 세간을 많이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염전 노예 사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뭐 작년에서 끊임없이 이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 장애인이 뭐 학대를 받아 사망하고 뭐 폭행을 당하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학대 피해 장애인들을 좀 구제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직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 장애인들을 곧바로 그 시설이나 이런 현장에서 분리를 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좀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겠고, 그 역시도 그거와 상응한 좀 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나아갈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승우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사연이 두 가지가 왔었고요. 두 가지 다 법률적인 해결이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의 내용들만 가지고는 딱 떨어지는 해답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뭐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그 대중교통 이용을 하다가 추락하여 뭐 사고를 입는 경우, 또는 그렇게 두 번째 사연처럼 우울증을 통한 공황장애가 발발했는데 이것이 업무상 이유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고 싶다, 이러한 경우들도 실은 그렇게 굵직한 사안 이면에 숨어있는 다양한 사실관계들 중에 꼭 필요한 사실들을 법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변호사들의 도움이 많이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변호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저희 힘나고도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진 고민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3명이나 되는 변호사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힘나고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힘나고!